식탁 위에서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평생을 두부와 함께한 72세 김성자 여사의 이야기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매일 아침 두부구이, 점심엔 순두부찌개, 저녁엔 두부 샐러드를 즐겼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건강에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모를 피로와 체중 증가,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심한 두근거림이 그녀의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병원 문을 두드린 날, 담당 의사의 한마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김 여사님, 두부 섭취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지금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믿어온 두부는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예외적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건강 상담을 하면서 만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식탁,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 여러분은 혹시 그 위협을 지금도 매일 삼키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식탁 위의 익숙함을 가장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특히 한국이 50대, 60대, 70대 세대에게 두부는 청결하고 순한 음식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전쟁 이후 단백질 공급이 절실했던 시절,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두부는 최고의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과 지금은 환경도, 식습관도, 건강 상태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 기준을 오늘의 몸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부드러운 하얀 두부 안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호르몬 모방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 역시 두부의 이런 면모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두부를 매일 먹던 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비교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한 모 이상 두부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체내 특정 호르몬 수치가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먹지 말라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래, 너무 자주,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두부를 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분들이 두부를 구입하고 나서 씻지 않고 그대로 요리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두부 표면에 어떤 세균이 붙어 있는지 혹은 제조 과정에서 어떤 원료가 쓰였는지 확인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두부를 안전하게 먹고 있는가? 그 대답이 자신 없다면 오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식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겨울 전북에 사는 68세 이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두부국을 끓였고 스스로도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두부 요리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손발이 차고 머리가 무겁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의사는 두부 섭취 습관을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표정은 당황과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아니, 평생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병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두부가 나쁘다가 아니라 두부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음식은 언제나 양과 질, 그리고 조리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찰날 80대의 신체는 젊을 때와 달리 호르몬 균형이 훨씬 민감하고 면역력은 조금만 자극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무심코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은
몇 년 뒤 건강에 큰 균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평생 식습관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부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진짜 얼굴,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지혜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를 어떻게 쓸지는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두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180도 바꿔놓을 첫 단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이 하얀 음식이 가진 보이지 않는 호르몬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떻게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는지 곧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라는 음식이 가진 순백의 이미지는 우리 세대에게 너무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하얀 표면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화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한 단어가 바로 이소플라본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낯설고 어려운 화학물질 같지만 사실 이 성분은 콩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문제는 이 에스트로겐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은 매우 민감해집니다. 여성은 폐경 전후로, 남성은 안드로포즈라고 불리는 남성 호르몬 감소 시기에 들어서죠. 이런 시기에 외부에서 유사 호르몬이 들어오면 마치 잘 짜인 시계 톱니에 이물질이 낀 것처럼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하루 두부 한 모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평균 253개월 만에 체내 농도가 정상 범위의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히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건강식으로 믿고 양을 가늠하지 않은 채 매일 섭취합니다. 하지만 과잉된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에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 불규칙, 남성의 경우 근육량 감소나 피로감 증가 같은 변화가 대표적입니다. 저는 실제로 한 74세 어르신이 매일 아침 두부 반모, 저녁에 또 두부찌개를 드시다가 6개월 만에 손톱이 잘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힘을 잃는 증상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호르몬 수치가 불균형 상태였고 칼슘 흡수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부 속에는 또 다른 주목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틴산과 트립신 억제 물질입니다. 피틴산은 철분,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고 트립신 억제 물질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율은 떨어지는데 여기에 이런 성분까지 더해지면 영양이 풍부하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결핍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빈혈과 근육 손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식습관을 들여다보면 두부 중심 식단을 고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의 두부는 과거와 달리 상당수가 GMO,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들어집니다. GMO 콩은 자연 상태의 콩보다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고 재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초제와 농약의 잔류 가능성도 큽니다. 제가 참고한 2023년 식품안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두부 중 약 35%가 GMO 원료를 사용하며 일부 제품에서는 허용 기준치에 근접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는 매일 먹는 식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렇다면 당장 두부를 끊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걸 경계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고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두부는 여전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그 속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오복 4회 섭취는 대부분의 성인에게 안전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두부 먹고 건강하게 살았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재배 방식, 원료 품질, 유통 환경이 바뀌었고 우리의 몸도 달라졌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호르몬 변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과거의 식습관이 그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변화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두부라는 친숙한 음식 속 숨은 면모를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두부의 영양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하루 먹은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식단에서의 역할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부만으로 단백질을 충당하려고 하거나 매일 이 3끼에 포함시키는 식단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같은 약을 소량 먹을 때는 치료제가 되지만 과다 복용하면 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두부를 한번 다른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특히 이소플라본과 항경양소가 어떻게 여러분 몸속에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그저 좋은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조건부로 안전한 음식이라는 현실로 바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몸을 흔드는 두부가 실제로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은 말이 없지만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히 알아차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부를 장기간 또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생각보다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가벼운 소화불량, 혹은 손발이 차가워지는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호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때로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발전합니다. 서울 강북에서 만난 76세 박영자 여사는 평생 두부를 애용한 분입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부드러운 두부죽을, 점심에는 두부조림을, 저녁에는 순두부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리주기가 완전히 멈추고 이유 없이 체중이 5kg 이상 늘었으며 하루 종일 피곤해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갑상선 기능 저하. 혈액검사 수치에 따르면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정상 범위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식단을 살펴본 뒤 매일 반복되는 과도한 두부 섭취가 원인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2세 김철수 씨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채식 위주의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두부가 있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나자 가슴 부위가 불룩해지고 근육량이 줄어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검진 결과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이 역시 이소플라본 과다 섭취의 전형적인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두부를 통한 호르몬 불균형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형적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신진대사의 속도까지 바꿔놓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천이 0.5도만 떨어져도 면역력과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소화는 더뎌지고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늘어나는 체질로 변합니다. 저는 실제로 천이 35도대로 떨어진 어르신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공통점은 장기간 매일 두부를 섭취했다는 것이었죠. 또 다른 문제는 영양 결핍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게다가 피틴산 같은 함경양소가 철분, 아연,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78세 이정자 여사는 매일 아침 두부 스무디를 마셨는데 6개월 뒤 심한 빈혈과 손톱 부스러짐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철분 보충제를 먹어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원인은 두부 속 성분이 계속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또 다른 신호를 받습니다. 복부 팽만, 가스, 잦은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죠. 70대 이상에서는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조금만 깨져도 소화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트립신 억제 물질은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막아 소화 부담을 훨씬 크게 만듭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도 체내에서 그 단백질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고 괜찮겠지 하다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한번 무너진 호르몬 균형이나 신진대사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해서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까지는 보통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더 늦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느끼고 있는 피로, 이유 없는 체중 증가, 머리카락 빠짐, 피부 거칠어짐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식단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두부를 매일 먹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식단에서 두부 섭취 빈도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재료로 바꾸면 몇 주 만에 체력과 컨디션이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몸의 경고 신호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악화시키는 보관과 조리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방법들이 사실은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이라고 믿지만 그 믿음 속에는 큰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두부는 수분 함량이 85% 이상이고 단백질이 풍부해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식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부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구입부터 보관, 조리까지 잘못된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관 과정에서의 위험입니다. 여름철 마트에서 두부를 구입해 집으로 돌아오는데 30분 이상 걸린다면 이미 세균 증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천의 70세 장모 씨는 마트에서 두부를 사서 장을 더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차 안에서 두부가 2시간 동안 산곤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부찌개를 끓여 먹고 난 후 심한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실려갔죠. 검사 결과 장내에 식중독균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론 멀쩡했어요. 냄새도 안 났고요. 그런데 속은 이미 위험했더군요. 문제는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지만 그 물을 매일 갈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 배양 접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리스테리아균 같은 세균은 하트브르크의 냉장 온도에서도 잘 자랍니다. 임산부나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이 이런 세균에 감염되면 유산, 조산 혹은 심각한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두부를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먹는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속 온도가 75도 이상에서 최소 1분간 유지되어야
세균이 완전히 사멸합니다. 하지만 겉만 두고 속은 차가운 상태로 먹으면 세균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김순자 여사는 아침마다 생두부를 갈아 두유처럼 마셨는데 한 달 뒤부터 소화불량과 복부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검진 결과 장내 세균 불균형이 확인되었고 충분히 가열한 두부로 바꾼 후에야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위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리 도중에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래된 기름에 두부를 붙이면 단백질과 기름이 결합해 산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런 산화물질은 장기간 섭취 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 두부를 지나치게 센 불에서 태우듯 굽는 것도 문제입니다. 표면에 생성되는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물질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해동 방법입니다. 일부 분들은 냉동 두부를 상온에 오래 두어 해동하는데 이때 표면과 내부 온도 차이가 커져 세균 번식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안전하게 해동하려면 냉장 상태에서 서서히 녹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생각보다 민감한 식품입니다. 잘못된 보관과 조리 습관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한순간에 위험한 음식으로 바꿉니다. 특히 80대 연령층은 면역 반응이 젊을 때보다 느리고 약하기 때문에 작은 위생 실수도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두부를 살 때부터 먹을 때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다루고 계신가요? 냉장고 속 두부의 물은 매일 갈고 있나요? 조리 전에 충분히 가열하고 있나요? 혹시 그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충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보관과 조리 과정에서 이미 위태로워진 두부가 특정 음식과 만나면서 어떻게 더 큰 위험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위험이 몇 배로 커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식탁 위 두부 요리 조합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부 자체만으로도 주의가 필요한데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건강한 궁합이라고 믿어온 조합이 사실은 몸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시금치와 두부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 두부국이나 시금치 무침에 두부를 넣어 드시지만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 칼슘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결정은 물에 녹지 않고 신장에서 쌓여 결석을 형성합니다. 광주의 69세 박민호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시금치 두부국을 먹었는데 6개월 뒤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고 1치미르 크기의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조합을 장기간 유지하면 재발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꿀과 두부입니다. 꿀은 따뜻한 성질, 두부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 시스템에 혼란을 줍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이라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소화기관의 회복 속도가 느려서 단 한 번의 무리도 며칠간 고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녹차와 두부입니다. 녹차 속 탄닌이 두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덩어리가 형성돼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두부 요리 후 바로 녹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지만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두부가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73세
최영수 씨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 중이었는데 매일 두부를 먹다 3개월 만에 호르몬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두부 섭취를 중단한 후에야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신장 질환자에게도 두부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신장에 과부하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75세 김태호 씨는 초기 신부전 상태에서 매일 두부 한 모를 먹다 반년 만에 투석 위기까지 갔습니다. 호르몬에 민감한 질환을 가진 분, 예를 들어 유방암이나 자궁근종을 앓았던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의 경우 이소플라본이 종양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성장기 어린이는 외부 호르몬 유사물질에 민감해 성조 숙증이나 성장 지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과다 섭취하면 태아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유 중인 경우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체질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두부의 단백질이 기존 알레르기를 악화시키거나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을 가진 분들이 두부 섭취 후 복통과 설사, 가스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두부는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음식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조합에 따라 위험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 바로 다음에서 제가 수십 명의 식습관을 개선하며 얻은 두부 섭취의 황금 법칙과 그 안에 담긴 평생 건강의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에 다가왔습니다. 두부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명의 어르신 식단을 분석하고 병원 검진 데이터와 비교하며 얻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양, 조리법, 그리고 조합이 건강을 결정한다. 첫째, 양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5복 4회, 섭취가 가장 안전하며 매일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리법입니다. 두부 속 세균과 환경양소를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75도 이상에서 최소 3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끓이기, 굽기, 찌기 모두 가능합니다. 단, 겉만 살짝 뜨거나 생으로 먹는 것은 피하세요. 조리기름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오래된 기름이나 너무 높은 온도에서 태우듯 조리하면 산화물질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보관법입니다. 구입 즉시 냉장 보관하고 물에 담가둘 경우 매일 깨끗한 물로 갈아줘야 합니다. 개봉 후 48시간 이내 섭취하고 조금이라도 냄새나 점성이 느껴지면 바로 폐기하세요. 여름철에는 하루 이상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냉동 보관 시에는 해동을 반드시 냉장 상태에서 서서히 진행하세요. 넷째, 조합입니다. 시금치, 꿀, 녹차와 같은 위험한 궁합은 피하고 섭취 강역을 최소 2시간 이상 두세요. 대신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처럼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미나 통곡물과 함께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이 맞춰져 단백질 효율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개인 건강 상태에 따른 조절입니다.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호르몬 민감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하세요. 임산부, 수유부, 성장기 어린이는 더욱 주의해야 하며 알레르기 체질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는 소량으로 시험한 후 문제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대체 단백질의 활용입니다. 두부만이 단백질의 전부는 아닙니다. 닭가슴살, 달걀, 생선, 렌틸콩, 병아리콩, 퀴노아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이소플라본 함량이 낮아 호르몬 부담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의 중심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식과 과다 섭취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습관과 연결되고 습관은 평생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식탁 위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 앞으로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냉장고 속 두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속에 숨은 놀라운 비밀과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어느 날 늘 그렇듯이 아침에 은행 통장을 확인하던 김 할머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기초연금 30만 원이 SP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전화기를 들고 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지난달에 통장 장호가 기준을 초과하셔서 이번 달부터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단 한 달, 단 하루, 심지어 몇 시간만 기준을 넘겨도 이렇게 순식간에 끊길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이건 김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옆집에 사는 박 어르신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자녀가 잠깐 생활비로 넣어준 돈, 며칠 후에 바로 뺐었는데도 그 기록이 자산 증가로 잡혀서 기초연금이 뚝 끊긴 겁니다. 아니, 이건 내 돈도 아니고 쓰지도 못한 돈인데 왜?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제 돈은 있는 돈으로 간주하고 계산은 냉정하게 숫자로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 전부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금, 부동산, 심지어 전세 보증금까지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면 정부는 연 4% 이율로 계산해 월 33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니어도 가진 재산이 많으면 넉넉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은 218만 원, 부부 가구는 348만 원입니다. 단돈 만 원만 초과해도 탈락. 더 무서운 건 이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이 50만 원 있고 예금이 7천만 원 있다면 두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했을 때 기준을 훌쩍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왜 탈락이야? 이렇게 분통 터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자녀명의 재산, 해약한 보험금, 신고 안 한 월세 수입 등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요소들이 전부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됩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거나 아내가 작은 임대 수익이 있어도 가구 전체 소득으로 판단하니 본인만 어렵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끊김 통보를 받으면 충격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몰라서 생기는 피해라는 겁니다. 알고만 있으면 피할 수 있었을 함정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 그냥 운이 나빴나 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전하고 싶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냥 나이만 채우면 주는 돈이 아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노후 자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처럼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기준과 위험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몇 년, 몇십 년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가족의 재산 구조까지 점검하게 될 겁니다. 단 한 번의 준비가 평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숨겨진 함정과 피하는 방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길에는 생각보다 많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작은 실수가 바로 탈락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9가지 재산 함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통장 하나 열어보는 습관부터 바꾸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함정은 가족 계좌에 돈을 잠깐 넣는 행동입니다. 우리 아들 통장에 잠깐만 넣어뒀다가 다시 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 시스템은 이런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 입금과 출금 기록은 모두 자산 이동으로 잡히고 심하면 증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초연금 산정 때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되니 한 번의 이체가 몇 년치 연금을 날리는 결과가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자녀 명의 적금입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넣었다가 나중에 본인이 찾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이 돈이 사실상 부모의 자산이라고 간주합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 이름으로 넣어둔 500만 원 적금을 찾았다가 다음 달부터 연금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가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 1억 원짜리 토지를 5천만 원에 넘기면 나머지 5천만 원은 증여로 보고 세금이 붙습니다. 게다가 기초연금 측에서는 재산을 줄였지만 실질은 그대로라고 판단해 감액 또는 탈락 사유로 잡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안 하는데 그냥 폐업 신고를 안 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추정소득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아무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만 살아있으면 매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한 분은 10년 전에 폐업했지만 신고를 안 해서 매달 40만 원 이상의 추정소득이 잡혀 연금이 끊겼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오래돼도 고가 수입차로 분류되면 재산 평가액이 높게 잡힙니다. 특히 2대 이상 보유하면 감점폭이 커집니다. 한 가정은 시골에 세워둔 낡은 승합차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습니다. 여섯 번째 함정은 보험 해약금입니다. 오래 유지하던 저축성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을 받으면 그 돈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심지어 수천만 원 단위면 한 번에 소득 인정액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당장 생활비로 쓰려던 돈이 오히려 연금 탈락을 부르는 독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자녀 명의 통장을 부모가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명의는 자녀지만 부모가 자유롭게 입출금하면 행정에서는 그 돈을 부모 소유로 봅니다. 금액이 크면 조사 대상이 되기 쉽고 연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여덟 번째는 신고하지 않은 월세 수입입니다. 신고 안 하면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국세청 자료와 행정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신고 누락은 곧바로 적발되고 그 순간부터 연금은 중단됩니다. 9번째는 5년 이내의 재산 정리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재산뿐 아니라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거래도 전부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고 받은 현금을 몇 달 보관했다면 지금 돈이 없어도 그 금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9가지 함정은 하나만 걸려도 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만듭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몰라서 당한다는 겁니다. 한 번의 부주의가 수백만 원, 심하면 수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행동이 5년 후에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행동이 있다면 바로 멈추고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함정들을 피하는 방법과 안전하게 연금을 지키는 전략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함정을 피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를 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배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인 임시방편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가구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집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왜 탈락이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남편의 월급, 아내의 임대 수익, 심지어 함께 사는 가족의 재산까지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즉, 본인만 어렵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소득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금융재산을 5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심사는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거래를 모두 조사합니다. 갑자기 예금을 해지하거나 부동산을 팔면 그 금액이 고스란히 재산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아받은 3억 원이 있다면 지금 집이 없어도 그 3억이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돼 버립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다면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자동차입니다. 차량은 한 대만, 그리고 시세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차라도 수입차로 분류되면 시세가 높게 잡혀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필요 없는 차량은 미리 처분하고 부부가 각각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 시 불리해질 수 있으니 한 대로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사업자 등록 정리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으면 추정소득이 자동 계산됩니다. 한 분은 수년간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어 매달 30만 원 이상의 추정소득이 계산돼 연금이 줄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자녀명의 자산 점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명의 통장을 부모가 직접 관리하거나 자녀 이름의 적금을 부모가 찾는다면 행정에서는 이를 부모의 재산으로 봅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보다 누가 사용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자산은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예금의 분산 관리입니다. 한 통장에 1억 원을 넣어두면 이 돈은 고스란히 재산으로 잡혀서 매달 수십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돈을 2천만 원, 3천만 원씩 여러 통장으로 나누고 생활비 공과금, 자녀 지원금 등
용도를 명확히 하면 생활 목적 자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단순히 통장만 나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제 사용 내역이 생활비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은 무조건 해약하지 말고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유지해도 소득 인정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저축성 보험은 해약금이 재산으로 잡혀 불리해집니다. 해약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심사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조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연금을 지키는 길이 더 안정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수와 함정을 피하고 재산을 유리하게 배치하는 기본 전략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략들을 실제로 적용해 성공적으로 연금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략은 책 속 이론에만 머물러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 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워야 현실에서 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을 잃을 뻔하거나 실제로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내일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 될 겁니다. 먼저 경기도에 사는 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자녀 결혼을 돕기 위해 통장에 있던 8천만 원을 잠시 아들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돌려받았지만 그 사이 연금 심사가 이루어졌고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산 이동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최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자료를 모아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일시적인 가족 간 자금 이동으로 인정받아 다시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건 명확합니다. 아무리 가족 간 거래라도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남에 사는 김할머니입니다. 오래된 승용차와 경운기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는데 심사에서 2대 이상의 차량 보유로 감점이 돼 탈락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경운기를 중고로 매각하고 승용차 시세를 정확히 평가받아 저가 차량으로 분류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 인정액이 내려가며 재수급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필요한 자산은 정리하고 남길 자산은 가치 평가를 정확히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청도 박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저축성 보험을 해약해 환급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생활비로 쓰려고 했지만 그 금액이 재산으로 잡혀 연금이 중단됐죠. 그런데 박 어르신은 보험 설계사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환급금 일부를 생활비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고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1년 후 재심에서 이 돈이 필수 생활비로 인정돼 재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박 어르신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보험 깨기 전에 꼭 전문가랑 상의하세요. 그 한 번의 상담이 1년치 연금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는 서울의 윤 어르신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돼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윤 어르신은 보증금 일부를 빼서 월세 40만 원으로 전환했고 월세 지출이 공제 항목으로 반영되며 소득 인정액이 내려갔습니다. 덕분에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고 오히려 생활비 구조가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이 어르신은 처음에는 나는 분명 자격이 될 거야 하고 신청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권유로 뒤늦게 신청했고 탈락 사유를 들으며 자산 구조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CMA 계좌를 해지하고 묵혀둔 적금을 정리하며 소득인 정액을 기준 이하로 맞췄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수급 자격을 얻었죠. 이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신청 안 하는 게 가장 큰 실수야. 해봐야 왜 안 되는지도 알지. 이 5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다는 점입니다.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를 발견했을 때 서류와 증빙, 전문가 조언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통장을 열어보고 차량 등록부를 확인하고 보험증권을 살펴보세요. 거기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초연금 외에도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다른 복지제도와 혜택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영역이지만 활용만 잘하면 기초연금과 함께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약값, 공과금,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30만 원 남짓한 금액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외에도 함께 활용하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는 4가지 복지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나면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첫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구세주 같은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팔지 않고 담보로 맡겨서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 70대 부부라면 집을 팔지 않아도 매달 100만, 낮에 200만 원을 받으며 평생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은 나라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는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급된 연금액만 상환하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쫓겨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입니다. 두 번째는 농지연금입니다. 시골에 논밭이 있는데 농사는 더 이상 짓지 않거나 수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도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재산으로 잡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땅을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만 65세 이상이고 해당 농지가 실제로 경작되었던 땅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과거에 가족이 경작했거나 임대 기록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령 금액은 땅의 시세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월 2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농지연금 수령액은 소득 인정액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과 병행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에 일할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와 연결되고 건강을 유지하며 자기 역할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며 일자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일, 복지관 안내 도우미, 초등학교 안전 지킴이, 공원 환경 정비, 취약계층 가정 방문 서비스 등 활동 시간은 하루 230만 원이며 이 금액은 기초연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불이익이 없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분들에게는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효과가 크고 우울감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름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꼭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선정되면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1종이면 병원 진료와 약값 부담이 거의 없어집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나 전세에 사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태줍니다. 생계급여는 현금 지원으로 가구 원수와 상황에 따라 월 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에게도 적용되는데 중학생은 연간 약 50만 원, 고등학생은 약 130만 원의 지원이 나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있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이거나 자산이 많으면 부양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기준이 완화되어 자녀가 별거 중이고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면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는 겁니다. 상담만으로도 불이익은 없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선순위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제도는 각각의 조건과 절차가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쓴다는 겁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 지인은 농지연금에 대해 전혀 몰랐다가 시골에 방치해둔 밭으로 월 40만 원씩 받게 됐습니다. 또 다른 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제도를 함께 설계할 때는 반드시 소득 인정액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특정 현금성 자산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전문가 상담을 꼭 거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재정은 하나의 기둥으로만 버틸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이 그중 하나라면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 일자리, 기초생활수급 같은 제도가 나머지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기둥이 많을수록 삶은 안정됩니다. 중요한 건 그 기둥들을 언제 세우느냐입니다. 너무 늦게 움직이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종이에 여러분이 가진 자산과 소득, 생활비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제도 중 어떤 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신청이 가능한 건 즉시 움직이고 아직 조건이 안 되는 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세요.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한데 모아 평생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교훈과 실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몰라서 손해보는 일을 겪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함정도 알았고 전략도 세웠으며 기초연금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한번 듣는 것만으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평생 후회 없이 기초연금을 지키고 더 나은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교훈과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청 안 하면 무조건 영원. 예입니다. 놀랍게도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수년치 연금을 날린 분들이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나이도 넘었고 소득도 거의 없었지만 나는 분명 될 거야 하며 신청을 미루다가 3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준이 될지 안 될지 헷갈린다면 당장 신청부터 하세요. 탈락하더라도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이유를 해결하면 다음 심사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모든 거래와 재산의 흔적을 남겨라 말음입니다. 기초연금 심사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보험 해약, 부동산 매매, 차량 처분 등 모든 자금 흐름은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세금 납부 기록 같은 증빙 자료가 있다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도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그냥 구두로만 하면 거의 100%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5년 전부터 준비하라 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재산뿐 아니라 최근 5년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봅니다. 오늘 당장 예금을 해약하거나 부동산을 팔면 5년 동안은 그 금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자산 구조 조정은 미리미리 해야 하고 계획 없이 큰돈을 움직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팔고 난 뒤에 자금 사용 계획까지 세워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가구 전체를 본다. M입니다. 본인만 어렵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심지어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의 자산까지 합산됩니다. 남편의 월급, 아내의 임대 수익, 자녀 명의의 고가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본인 기준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도 가구 기준으로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준비는 가족 전체의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전문가와 함께 하라 입니다. 세무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의 맹점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지만 전문가와 상담하면 불필요한 자산을 합법적으로 제외시키거나 평가액을 낮추는 방법, 세대 분리 등 다양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으니 꼭 활용하세요. 여섯 번째 교훈은 기초연금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라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 일자리, 기초생활수급 같은 제도들은 기초연금과 병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고 노인 일자리로 활동비를 벌면 생활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재정 기둥을 세우면 한 축이 흔들려도 전체 구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교훈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라 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초연금 심사는 정확한 숫자로 판단합니다. 기준선이 한천맨포와 1,000원이라면 2,180,001원이 되는 순간 탈락입니다. 1만 원 차이가 몇 년치 연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년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고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무료 상담 서비스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교훈은 지금 당장 시작하라 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야지 라고 미룹니다. 하지만 제도는 매년 바뀌고 심사 기준도 변합니다. 오늘은 받았던 사람이 내년에는 탈락하기도 합니다. 준비를 미루는 순간 기회도 멀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바로 통장을 열고 차량 등록증을 확인하고 보험 증권을 꺼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하나씩 점검하세요.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알면 지킬 수 있고 모르면 잃는다. 는 겁니다. 제도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은 행동으로 채우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여러분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이제 문을 열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아껴오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나이와 조건이 되는 분들에게는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더 나은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권리와 행복을 지킬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든든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밥상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의 건강을 결정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한방과 양방을 모두 경험하며 30년 가까이 진료해 온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비싼 약과 영양제를 한 움큼씩 드셔도 정작 매일 먹는 밥상에는 몸을 살리는 보물들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었죠. 특히 50대, 60대, 70대에 접어든 분들일수록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평생 먹어온 평범한 반찬 속에 당신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밥맛이 없고 힘이 없어요. 영양제도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저는 그분의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늘 먹는 반찬이 거의 비슷했고 계절에 맞는 재료나 몸 상태에 맞춘 식단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제대로 조리해서 꾸준히 먹으면 약보다 강한 자연의 처방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귀한 재료가 눈앞에 있어도 몰라보고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밥상을 건강금고로 바꿔드릴 9가지 반찬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화로 느려진 몸의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고 굳어가는 혈관을 청소하며 잃어버린 기운을 되찾게 해줄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 이것만 지키시면 약국 가는 발걸음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 안에서는 2가지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포를 망가뜨리고 노화를 앞당기는 세력, 다른 하나는 세포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세력입니다. 그 싸움의 무기를 어디서 조달하느냐? 바로 부엌입니다. 부엌에서 꺼낸 그릇 하나, 반찬 한 젓가락이 몸 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도 패배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무기를 쥐어주고 계신가요?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김치, 멸치볶음, 달걀 프라이, 그리고 때로는 라면. 하지만 이 중 몇 가지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금만 재료를 바꾸고 조리법을 달리하면 같은 밥상에서도 건강을 채우는 보약 반찬으로 변신합니다.
오늘부터 소개할 7가지 반찬은 돈 들이지 않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평범한 음식이 무슨 보약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통의 지혜와 현대의학이 만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반찬은 우리 조상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발효시켜 먹었는데 현대 영양학으로 분석해보니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성분이 가득했습니다. 또 어떤 반찬은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섬유질이 많아 당뇨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찬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삶의 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덜 아픈 계단 오르기, 밤에 깊이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하루,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웃으며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체력. 이 모든 건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을 집밥 처방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뭐가 몸에 좋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저는 왜 이 반찬들이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또 어떤 분들에게 특히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와 수치로 증명된 연구 결과를 곁들일 겁니다. 그래야 당신이 오늘 저녁 식탁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반찬들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제대로 몰랐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입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 그리고 그 한 입이 쌓여서 만들어낼 10년 후의 건강. 그것을 아는 순간 밥을 먹는 시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물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당신의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부엌이 앞으로 당신의 약국이 될 것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는 우리 몸이 잃어버린 힘을 되찾게 해주는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바다 음식 자주 드세요?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비싸서 가끔만 먹어요. 혹은 냄새가 나서 안 먹어요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바다에서 온 음식, 특히 해조류와 해산물은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다는 우리가 땅 위에서 얻을 수 없는 미네랄, 아미노산,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성분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역줄기볶음 같은 음식은 한 번 먹으면 별다른 특별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요오드라는 갑상선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속도가 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집니다. 특히 50, 80대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있습니다.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줄기는 이 엔진에 기름을 치듯 다시 힘을 불어넣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늘 손발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갑상선 기능이 경계선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죠. 약을 쓰기 전 저는 식단부터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미역줄기볶음을 먹게 하고 간을 약하게 하며 오래 볶지 않도록 조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은 원장님, 손발이 따뜻해지고 요즘은 낮잠이 필요 없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아진 게 아니라 혈액검사 수치까지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산물 중에서도 오징어는 단백질 보충에 숨은 강자입니다. 특히 진미채 볶음은 씹는 맛과 보관 편리함 때문에 자주 밥상에 오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타우린은 우리가 피곤할 때 마시는 피로 회복 드링크의 핵심 성분이기도 하죠. 차이가 있다라면 드링크는 설탕과 첨가물이 많지만 오징어는 자연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단백질 역시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됩니다. 특히 거의 60대 이상에서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낙상의 위험과 직결됩니다.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고기를 매일 먹기 어려운 분들에게 오징어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단, 시중에서 파는 딱딱한 건오징어채는 그냥 볶으면 질겨서 치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에 잠시 불렸다가 센 불에 재빨리 볶아야 합니다. 여기에 마늘과 간장, 약간의 설탕만 더하면 훌륭한 반찬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해조류와 해산물의 장점은 단순히 영양 성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자란 식재료들은 체내 염분 균형을 잡아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압 안정화 비율이 18% 높았습니다. 그만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식단을 바다의 처방전이라고 부릅니다. 비싼 보양식이나 약재가 아니라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것이 훨씬 강한 효과를 냅니다. 마치 운동을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미역줄기나 오징어채가 있나요? 없다면 다음 장보기에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해조류 특유의 식감이 입맛을 돋우고 오징어의 담백한 맛이 단백질을 채워줄 겁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먹다 보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하루를 버티는 힘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가 주는 두 번째 보물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채소들은 마치 세월을 견뎌온 노인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뿌리 채소가 우리 몸에 주는 힘도 그렇습니다. 표면만 스쳐 지나가는 잎이 채소와 달리 뿌리 채소는 오랜 시간 영양을 응축시켜 놓았죠. 그 중에서도 저는 두 가지를 특히 추천합니다. 바로 우엉과 감자입니다. 우엉은 겉보기엔 딱딱하고 손질이 번거롭지만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선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합니다. 섬유질 함량이 높아 변비를 완화하고 장내 노폐물을 쓸어내며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60대 이상 변비 환자 그룹이 3주간 매일 우엉조림 50글 섭취했을 때 장통과 시간이 평균 20% 단축되고 복부 팽만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장 문제로 고생하던 72세 남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약을 써도 그때뿐이고 다시 불편감이 돌아오곤 했죠. 그런데 식단에 우엉조림을 넣고 나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오고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밖에서도 마음 놓고 약속을 잡을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음식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자. 많은 분들이 감자를 살찌는 음식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감자는 혈관 건강에 은밀한 수호자입니다.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50대 이후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짠 음식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는 분들에게 감자는 필수적인 식재료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과 뇌 모두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약으로만 혈관을 관리하려다 보면 부작용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자는 그 대안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전 단계 환자들이 4주간 매일 감자조림을 섭취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2ml/m며 낮아졌고, 이는 심장질환 위험을 10% 이상 줄이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조리법 역시 중요합니다. 감자를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가고 푸석해져 먹기 힘듭니다.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러운 알맞은 식감을 유지해야 하죠. 간은 강하게 하지 않고 감자 자체의 단맛을 살려야 혈관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간장 설탕 줄이고 대신 참기름 향으로 맛을 완성하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뿌리 채소의 장점은 저장성이 뛰어나고 계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엉과 감자를 번갈아 밥상에 올리면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식단 변화가 전신 컨디션까지 바꾼다는 겁니다. 변이 잘 나오면 피부가 맑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속에서부터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속이 편안하고 혈관이 깨끗해지면 걸음걸이와 표정까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이유, 그건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뿌리채소 한 젓가락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에 우엉이나 감자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막히면 그 피해는 순식간에 심장과 뇌로 번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노폐물이 쌓이며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이 잘 배달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서 제가 권하는 건 약병이 아니라 밥상 위의 변화입니다. 감자조림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관을 청소하는 천연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좋은 혈관 건강에 또 다른 수호자가 있습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중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합니다. 실제로 일본 나가사키 의대 연구팀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섭취하게 했더니 혈관 탄성지수가 평균 20% 향상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의미 있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매번 생선을 구워 먹기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림이나 찜 혹은 통조림을 활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74세 남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늘 발이 차고 오래 걸으면 종아리가 뻐근하다고 호소하셨죠. 검사 결과 말초혈관 순환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저는 식단에 감자조림과 고등어조림을 번갈아 넣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뒤 그는 예전보다 발끝이 따뜻하고 걸음 속도가 빨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혈관 건강에는 나트륨 조절도 필수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식탁에서 짠맛을 완전히 없애긴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희석의 법칙을 씁니다. 간이 센 젓갈이나 장아찌를 먹을 때는 꼭 무염 반찬이나 채소와 함께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맛은 살리고 나트륨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위해선 식이섬유가 필수입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우엉, 고구마, 감자 같은 식재료는 이 역할을 탁월하게 해내죠. 여기에 녹황색 채소를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져 혈관벽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 습관에 따라 나이를 먹습니다. 같은 70세라도 혈관 나이가 50대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매일 밥상에서 혈관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발이 자주 차갑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손끝이 쉽게 저린다면 그건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큰 수술도 고가의 치료제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감자조림과 등푸른 생선을 올리는 것, 이 단순한 선택이 당신 혈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약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뼈입니다. 뼈는 하루아침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조금씩 밀도가 낮아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며 어느 날 아주 작은 충격에도 뚝 하고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뼈 건강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냉장고도 칼슘 보충제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겨울철 뼈 건강을 지켰을까요?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무말랭이입니다. 햇물을 채 썰어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칼슘, 칼륨, 철분 같은 미네랄이 몇 배로 농축됩니다. 게다가 씹는 동안 턱 근육과 잇몸이 단련되고 침 분비가 늘어나 소화도 잘 됩니다. 저는 67세 여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르면 허벅지까지 뻐근하다고 하셨죠.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경계 단계의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약 처방도 했지만 식단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무말랭이 무침을 일주일에 3, 4번 먹도록 하고 간은 최대한 약하게 참기름과 마늘로 풍미를 살렸습니다. 6개월 후 재검에서 골밀도가 소폭 상승했고 무엇보다 계단 오를 때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뼈 건강은 칼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돕는 비타민 D, 마그네슘, 단백질까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말랭이를 단독으로 먹기보다 두부나 멸치 혹은 들깨가루와 함께 무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습관은 식단뿐만이 아닙니다. 체중 부하 운동, 햇볕 쬐기,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줄이기 역시 필수입니다. 그러나 첫걸음은 항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젓가락의 무말랭이가 뼈를 철벽처럼 지켜줄 수 있다면 그건 약국에서 파는 칼슘제보다 훨씬 지속 가능하고 부작용 없는 방법입니다. 무말랭이의 또 다른 장점은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으니 준비의 수고로움이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오독오독한 식감이 식사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뼈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노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말랭이 덕분에 뼈가 안 무너진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혹시 요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그건 몸이 이제부터 뼈를 챙겨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몇 년 뒤에는 그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무말랭이를 식탁에 올린다면
당신의 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넘어졌을 때 부러지지 않는 순간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순간에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면역력은 우리가 늙어가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방어선입니다. 예전엔 감기 한번 걸리지 않던 사람이 환절기만 되면 목이 붓고, 작은 상처가 한참 동안 아물지 않고 입안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면역이 약해졌다는 건 단순히 몸이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는 힘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때 가장 먼저 약국으로 달려가는 대신 부엌으로 향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깨십 장아찌입니다. 깨십은 특유의 향과 풍미 때문에 좋아하는 분과 싫어하는 분이 확 갈리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천연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페릴라케톤과 로즈마린산 같은 성분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합니다. 실제로 일본 식품연구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깨십을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상기도 감염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저는 70대 초반에 한 여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해마다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고 한 번 걸리면 기침이 한 달 이상 이어졌습니다. 면역 관련 혈액 검사를 해보니 백혈구 수치가 낮고 염증 반응 수치가 높았습니다. 저는 약과 함께 식단에 깨십 장아찌를 추가했습니다. 중요한 건 짜게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깨십을 간장, 식초, 설탕을 최소로 넣어 절이고 마늘로 풍미를 살렸죠. 석 달 후 그분은 겨울을 감기 없이 지나갔고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깨십 장아찌의 장점은 단순히 면역 강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깨십 특유의 향이 입안의 세균 번식을 억제해 구취를 완화하고 식욕을 돋웁니다. 특히 고기와 함께 먹으면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십 장아찌를 식탁 위의 방패라고 부릅니다. 면역을 지키는 데는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적당한 운동이 함께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 이 방어막을 얼마나 두껍게 할 수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깨십 장아찌는 그 점에서 간단하지만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냉장고에 한 통만 있어도 매 끼니마다 면역에 좋은 한 젓가락을 챙길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따라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피곤하면 금방 입안에 궤양이 생기고 목이 자주 붓는다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깨십 장아찌는 약보다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밥 위에 깨십 장아찌를 올려 한 입 드셔보세요. 그 한 입이 당신 몸속에 보이지 않는 방패를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겨울을 더 가볍게, 봄을 더 상쾌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계절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이 계절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는 몸의 열을 빼앗는 대신 기운을 소모시키고 입맛을 잃게 만듭니다. 특히 50대 후반 이후부터는 천 조절 기능이 떨어져 여름철 식욕 부진이 더 심해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항상 한 가지 음식을 추천합니다. 바로 오이소박이입니다. 오이소박이는 단순히 시원하고 아삭한 여름 반찬이 아닙니다. 오이 자체가 가진 풍부한 수분과 칼륨은 몸속 열을 식히고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부종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양념 속 마늘과 고춧가루는 혈액순환을 돕고 위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육즙이 혀를 깨우고
잃었던 식욕을 되살립니다. 저는 75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종종 이야기합니다. 여름만 되면 밥을 반 공기밖에 못 드셨고 더위에 기운이 빠져 거의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매주 한 번씩 신선한 오이소박이를 담가 식탁에 올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원한 국물과 아삭한 식감 덕분에 밥량이 늘었고 한 달 후에는 원장님, 요즘은 더위도 덜 타고 산책도 나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이소박이를 담글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이를 너무 오래 절이면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고 비타민C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30분 정도 소금에 절이는 것이 적당하며 양념에는 새우젓이나 멸치액젓을 약간 넣어 감칠맛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맵게 만들면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시원한 맛이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름철 오이소박이는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것을 넘어 여름철 건강 유지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식욕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영양 섭취량이 늘고 이는 전반적인 체력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수분과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면서 더위에 지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제 우리는 왈가지 밥상 위의 보물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진미채볶음으로 피로를 풀고 미역줄기로 갑상선을 지키며 우엉과 감자로 장과 혈관을 살리고 무말랭이로 뼈를 단단히 하고 깨씹 장아찌로 면역력을 높이며 오이소박이로 여름철 입맛을 되찾는 것.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밥상에서 가능한 선택입니다. 저는 이 10가지 반찬을 하루 한 젓가락의 기적기라고 부릅니다. 한 번에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내일은 또 다른 한 가지를 식탁에 올리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3개월 뒤에 당신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더 가볍게 일어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며 감기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 10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오늘의 보약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것 중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나누면 2배가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모두의 노후가 더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삶을 바꾸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